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9명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500명대로 증가한 것인데요.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광주의 IM 선교회 소속 비인가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백신 관련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코로노믹스 시간에는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22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꼼꼼하게 살펴보죠. 정선미 기자. 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559명입니다. 열흘 만에 500명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16명, 해외 유입이 43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이 120명, 경기가 13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 274명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국제학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에서 112명, 부산에서 31명, 경남 20명 등 242명이 비수도권에서 감염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에서 12명이 확인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76,429명입니다. 이 중 중증 환자, 위중 환자는 270명으로 어제와 같고 사망자는 7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1,378명이 됐습니다. 다시 5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IM 선교회 집단 감염 사태의 여파가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112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 중에서 100명이 넘게 관련된 곳이 모두 TCS 국제학교입니다. 광주 TCS는 IM 선교회 교육시설인데요. 앞서 대전에서 발생한 IM 선교회 교육시설인 이 IEM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도 강원도 홍천 온누리교회 수련생까지 포함해서 170명을 넘겼습니다. IM 선교회는 전국 각지에서 국제학교 등의 지부를 운영 중인데 광주시가 광주에 있는 IM 관련 교육시설의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는 122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합숙하면서 교육 중이었고요. 학생들 대부분이 6세에서 10대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면서 확진자의 절반이 광주 사람이 아닌 타시도 사람입니다. 방역당국이 전국 20곳이 넘는 이 IM 선교회 소속 학교의 연락처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전국의 비인가 학교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IM 선교발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 선교회 관련 교육시설 내 감염도 문제인데요. 이 감염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제 100명이 넘게 확진자가 쏟아진 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TCS 국제학교 전에 광주 북구에 있는 에이스 TCS 국제학교에서 지난 23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IM 선교회 관련 교육시설들은 이제 교회와 연관이 돼 있는데 에이스 TCS 국제학교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빈내리 교회, 이 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 그리고 확진자의 또 다른 가족까지 모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성의 TCS 국제학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학생과 교사 각 1명씩 2명이 확진되면서 120명에 가까운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 국제학교들이 기숙학교다 보니 학생들이 인근 편의점이나 식당 등을 방문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진 않았는지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이 좀 잡히나 싶었는데 연일 집단 감염이 이어져서 걱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또 노숙인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서울역 광장에 있는 노숙인 지원센터 희망지원센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사자 2명과 시설 종사자 2명과 노숙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0여 명의 센터 종사자 대부분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고요. 확진된 노숙자 1명은 서울역 응급대피소 일자리 참여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희망지원센터는 하루 평균 노숙인이 70명에게 응급잠자리를 제공하는데
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추가 확진의 우려가 있어서 서울시가 센터 운영을 모레부터 나흘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응급 잠자리 이용을 원하는 노숙인에게 인근 임시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구의 한 직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엊그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다 보니 중구 회사원이 감염된 사실을 파악했는데 직장 동료와 가족까지 감염이 퍼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3차 유행 분석 결과 가족 내 감염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3차 유행의 확진자 15,000여 명을 분석했는데 4명 중 1명 정도가 가족으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 4명 중 1명이 먼저 확진된 가족을 통해서 옮았는데 20세 미만 환자는 10명 중 4명꼴입니다. 사회활동이 많은 40, 50대가 먼저 감염이 된 후 자녀 등에게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많은 설 연휴가 가까워오면서 방역당국이 설 연휴 방역 대책과 함께 이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이번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동거 가족과의 거리두기 이게 핵심 수칙에 포함됐습니다. 네, 가족들하고 식사를 할 때도 각자 그릇에서 덜어 먹는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백신 접종 센터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는 행정구 한 곳 이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도내 42곳 이상 접종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센터 시설은 체육관이나 시민회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우선해서 검토 중이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을 위해서 의사회 그리고 간호회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세균 총리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예방 접종 추진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내일 구체적인 백신 예방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금 조금 전에 정선미 기자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동거가족과의 거리두기 이게 핵심 수칙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설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일단 가볍게 동거가족끼리 좀 거리두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가족이라고 하면 동거하는 가족. 이 중요한데 설 연휴에는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만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한다거나 이런 걸 자제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거주 구역에서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은 만나더라도 또 거기에도 방역 수칙을 좀 지켜 달라는 거죠. 그 이외에 가족들은 예. 가능하면은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도 지난 연말에 했던 것과 같이 평소에 만나지 않던 가족들은 가능하면은 예. 안 만나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당국도 그런 식으로 아마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뭐랄까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든지 이런 건 좀 지양하는 것이 좋겠죠.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거주구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 사회생활을 할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했다가 다시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과 같이 사회에 바이러스 밀도가 높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동거하는 가족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더더구나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은 가능하면 만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559명이 나와서 다시 500명대가 됐습니다. IM 선교회발 지역사회 전파가 지금 안타깝게도 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뤘는데요. 이게 지금 전국적 확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교적 나이가 어린 연령대의 학생들이 감염이 예. 되었기 때문에 증상을 드러내지 않거나 그러니까 경증인 상태로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감염 확산을 무차별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제 곧 설이 닥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이 되면은 지금 있는 곳을 잠시 닫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게. 이동량이 이제 많아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관련된
교육시설이 약 20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 학생들이 무증상이나 경증을 앓고 있는데 설날 연휴를 맞아서 다시 전국적으로 퍼진다? 이렇게 되면은 전국적 확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이 선교단체 또 이 교육단체와 관련한 곳에서도 적극 협조하거나 하셔서 검사를 받거나 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이번 설 연휴에 있어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더더구나 지금 이 확산을 통해서 억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4차 대확산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은 빨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약 6만 9천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4만 6천여 명을 검사하였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2만 2천여 명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역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다면 꼭 가까운 선별진료소,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에 따라 의료 체계도 여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431병상, 준중환자 병상은 전국 199병상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증과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합하여 현재 15,000여 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전담하며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 11개소를 비롯하여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애인병원 등 분야별 전담병원을 갖추는 노력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현재 없었고 의료 인력도 1983명을 여러 현장에 지원 중입니다. 추운 겨울철에도 선별진료소나 병원 등 여러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89명입니다. 최근 주말 이동량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의 이동량은 그 직전의 주말보다 약 12% 증가하였고 1월 초에 비해서는 31%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의 환자 감소 추세는 잇따르는 집단 감염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며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어 언제라도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IM 선교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집단 감염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6개 시설에서 297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 정부는 관련 시설 40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32개 시설을 중심으로 검사 명령 또는 권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관련 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정비하였고 이를 지자체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시설의 운영 형태가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기숙하며 전일제 수업을 받는 경우 기숙형 학원의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되고 모든 입소자들이 입소 전까지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종교시설에 방역 수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규 종교 활동인 예배 이외에 교섭, 학습 등 각종 대면 모임은 금지되고 식사와 숙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 점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월요일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유흥업소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5만여 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7천여 개소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교회 17,000여 개소에 대한 주말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1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 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등 23종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어제 하루에만 22,00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142건에 대한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현장 점검에도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절 비대면 문화 콘텐츠 제공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설 연휴 집에서 머무르는 국민들께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 콘텐츠 통합 채널 집콕 문화생활을 통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다양한 비대면 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 특별전에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비대면 콘텐츠도 한자리에서 통합 안내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분해 직원 확진자 발생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음성인 상태에서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확진된 직원의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 중이며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차질 없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도 매일 400명 내외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해서 경계심마저 풀 사항이 아니며 지금 우리가 방심하면 다음 주 또는 설 연휴에 환자 수가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이동량이 급증했습니다. 12%가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설 명절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이 지역 확산이 감염 확산이 또 전국적으로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내일 다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스라엘 접종 진행 상황을 저희가 짚어드렸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초로 백신 2차 접종자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수님? 이스라엘이 사실 화이자 백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화이자하고 상당히 재미있는 계약을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은 화이자가 긴급 승인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국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접종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임상시험 때 약간 부족했던 데이터로 우리 현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계약서 상에 들어가면서 화이자가 대거 물량을 공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하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화이자와. 이스라엘의 결과는 뭐냐면 이겁니다. 인구 전체가 거의 800만에서 900만 정도 되는데 1차 접종을 한 사람이
70만 명 정도 됩니다. 거의 270만 명. 그리고 2차 접종을 한 사람이 1차 접종을 한 270만 명 중에서 거의 125만 명이 2차 접종을 마쳤어요. 그런데 2차 접종을 마친 125만 명 중에서 13만 명을 접종한 2차 접종까지 한 사람과 2차 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과 13만 명을 서로 비교를 한 겁니다. 예. 비교를 해보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1차 접종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12만 명을 비교를 했는데 그때는 보호 효과가 33%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보다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이 약 33% 정도 보호 효과가 있다 이랬죠. 예.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일주일 지나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때는 보호 효과가 거의 99.9%.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을 지금 이제 1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해보면은 이 차례 다 맞은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 그다음에 안 맞은 사람은 훨씬 감염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확실히 2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은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 보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향후에 속도를 더 높여서 훨씬 많은 국민들에게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 같다. 이것이 지금 나온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요약하면 백신 효과가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2차까지 접종을 했을 때. 근데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세계 1위지만 여전히 봉쇄가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건당국이 신속히 화이자 백신을 도입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나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도입을 해서 지금 감염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신속히 마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염되어 있는 사람의 풀 자체가 이미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계속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처 접종을 못한 사람에게는 계속 감염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방금 접종이 다 안 끝난 사람 중에서는 여전히 감염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이스라엘에서 관측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지금 감염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염에서 낫거나 그렇게 해서 추가 접종이 되거나 하면 점차 이스라엘은 감염 확산을 통제하는 수준으로 조만간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백신 접종 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이자 백신이 만일에 이스라엘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호 효과가 거의 99% 또는 90% 정도로 높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백신의 효과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가 거의 정식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심지어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바이러스가 감염시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거의 정식을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백신이 강력하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백신이 정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전파시킬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스라엘 결과가 맞아서 보호 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접종이 된 분들을 바이러스가 감염하더라도 감염 확산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시에 여러 명이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감염이 되었다가 나오기도 어렵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남을 감염시킬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빠른 접종이 오히려 바이러스의 변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아마 전문가들이나 당국자들이 얘기한 게 왜곡됐거나 아니면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르게 해석되어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나온 언론의 얘기만 보면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첫째 하나는 병원체가 백신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홍역, 수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극복해서 백신을 이긴 사례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역사적으로 병원체가 백신, 치료제를 이긴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백신을 극복한 예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B형 간염, 뇌염 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수두, 홍역, 그다음에 뭐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이 전 세계에서 필수 접종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시차를 두고 맞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런 병원체가 백신을 극복을 해서 백신을 재개발하거나 백신을 새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했다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병원체가 백신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빨리 접종하니까 변이체가 생길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접종을 늦게 하게 될 경우에는 혹여 변이체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변이체 가능성이 낮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접종을 하게 되면은 가능성은 좀 더 커집니다. 빨리 접종할 때는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렇습니다. 자, 백신을 접종했어요. 그럼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뇌가 있어서 내가 피해야지 이래서 변이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몸에서 만들어지면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의 공격을 덜 받는 놈이 선택이 되어서 내 몸을 빠져나가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내가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생긴 변이체가 남을 감염시킬 수가 있는데 속도가 늦잖아요. 그러면은 변이체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안 된 사람이 곳곳에 소위 말해서 먹이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런데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도 맞았고 저 사람도 맞았고 막 맞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침입했다가 바이러스가 변이체가 혹시 선택됐다고 하더라도 남을 침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쟤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얘기는 백신 접종을 빨리 하게 되면 변이체가 생기더라도 통제가 훨씬 쉬운데 오히려 백신 접종이 늦으면 변이체가 생길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재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언론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극복하는 변이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혹시라도 백신에 대항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더라도 그게 주류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그건 가능성이 극히 낮은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바이러스에서 중요한 것은 주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이체는 통상적으로 생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만 하더라도 변이체가 수십만 종이 있거든요. 수십만 종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류 변이체가 된 것이 치료제에 저항을 한다거나 백신에 저항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저항하면서 주류 변이체가 돼야 되는데 주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아마 현상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모더나 측이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모더나 자신들의 그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백신 촉진제 개발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이체가 되었던 병원체가 되었던 그것이 백신을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더나 백신 하나만 놓고 볼게요. 영국발 변이는 기존의 백신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발 백신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만 우리도 한번 다뤘는데 남아공발인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수용체, 세포에 들러붙는 그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중화항체, 침입을 못하게 하는 중화항체가 잘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더나가 확인을 해보니까 변이체가 아닌 것이 100만큼 들러붙는다고 하면, 그래서 중화 기능이 100이라고 하면 남아공발 변이는 6분의 1 정도로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화항체의 기능이 6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엄청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몇 개 지켜볼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은 이 바이러스 변이체가 주류가 돼야 되는데 주류가 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다른 항체, 100수십 개의 항체가 여전히 들러붙어서 작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있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 그러면 6분의 1로 준 것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6분의 1로 준 것은 수치적으로 6분의 1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미미한 것이거든요. 이런 미미한 정도를 가지고 백신의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모더나 백신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요.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IM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는 내일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 역성장을 했습니다. 예,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암울한 한 해를 보낸 건데 그래도 중요한 점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성적 평가를 할 때 절대 평가가 있고 또 상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절대 평가를 보면 역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나의 삶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삶이 마이너스 1 쪼그러들었다. 월급도. 그러니까 더 많이 쪼그러든 분들도 예. 계시겠죠. 평균이니까. 그렇게 역성장을 한 때가 실은 IMF고 다음 해 때였으니까 22년 만에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역시 힘들었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다음에 상대 평가를 좀 보시면 위안 아닌 위안 또 우리 국민이 얼마나 한 해를 잘 보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예. 우리나라가 참고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일본, 프랑스, 예. 영국들 나오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거의 두 자릿수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예. 마이너스 11대였었고요. 미국도 작년 4분기에 정말 막 돈 풀고 선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거의 4%대의 이제 축소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중국이 있지 않느냐? 중국은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닙니다. 아니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OECD 전체 중에서는 1등을 차지했다. 특히 분기별 성장률 같은 것들을 보면 예. 2분기에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3분기, 4분기 우리 한국의 수출 수출의 예. 투톱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와 자동차, 예. 자동차와 반도체. 지금 주식시장도 그 둘이 이끌고 있는데 정말 수출이 선전을 하면서 전체 또 분기 성장도 끌어오르는 이제 그런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강론으로 들어가서요. 민간 소비는 3차 유행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5%가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이렇게 마이너스 1%에 그친 데는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요인이죠. 이제 전체 예. 성장률 차원으로는 이제 수출이 굉장히 잘해줬다라는 네. 것이고 소비만 놓고 보면 실은 민간 소비가 지금 마이너스 5% 이렇게 찍혔는데 이게 못할 때가 한 10%? 그러니까 보통 한 15% 이상씩은 늘 소비라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겹쳐서 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저렇게 줄었다는 것은 심각한데 그나마 전체 소비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1로 줄은 것은 역시 정부 소비가 이 많은 것들을 커버를 해준 겁니다. 예. 우리가 소비, 생산, 수출 이런 섹터 중에서 소비는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 또 이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민간 소비는 최악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많은 정부 소비를 해서 예. 이 민간 쪽에 이 전체 내수 쪽을 버텨줘 왔는데 실은 올해가 큰 변수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수출은 웬만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소비 심리라든가 예. 씀씀이라든가 이 소비 쪽에서 뭔가 나아진다 혹은 나아질 거다라는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실은 약간 불안하죠. 왜냐하면 수출만 믿어야 되는데 혹시 수출이 삐끗할 경우에는 작년에 그렇게 잘해 우리가 선방을 해왔는데 네네. 오히려 이거를 치고 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 한 해는 정말 이 소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이 민간 부문의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되면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이제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새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 손실 보상제 네. 이 제도와 논의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일단 이 권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실은 당국이 어떠한 또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거기에 단 법률에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보상은.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집합 금지, 집합 제한, 뭐 영업 닫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분들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당국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요건은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트레이너분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한다는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법률 소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카페 사업자 연합회 사장들이 당국을 예. 정부를 상대로 이제 거의 수십억 대 소송도 지금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하고 우리가 봐도 이제 거의 방역의 임계점이 왔다. 즉 그동안 우리 국민이 잘 참아오고 했는데 서서히 이게 좀 이제 저항 형식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와 발맞춰서 손실 보상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예. 이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라라는 얘기가 나면서 지금 정치권 또 기획재정부도 실은 굉장히 난색을 표하다가 일단은 좀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 내에 어떤 뚜렷한 제도화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매출 파악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영업자들의.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럼 어떻게 보상해? 네. 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이 처음에는 많이 나왔죠. 첫 번째는 쉬웠던 부분이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의 60%를 보상해 주자. 예. 왜냐하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출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즉 비싼 임대료를 그렇죠. 내는 곳은 네, 그만큼 매출이 또, 잘 나왔기 예. 때문에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임대료 방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또 내는 거 갖고 와 해가지고 예. 하면 되니까.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비싼 사이즈의 규모의 상점이라든가 사업자를 더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탈락. 그럼 과거 해외들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에 따라서 90% 보상, 70% 보상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은 이런 어떤 정부 제안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매출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럼 그 줄은 부분에 대하여 90%, 70%, 50%이 비율은 네. 이제 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또 암초가 생긴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 사업 신고가 그렇게 적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자분들 특히 이제 예.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저도 이제 사업할 때 느꼈던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수수료 신고를 예. 줄여서 신고하려는 이제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하고 비용으로도 많이 이제 예.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상 이거 베이스로 보상을 해주면 이거 너무나 적다란 네. 이게 논리가 나오니까 큰 틀에서는 그 매출액의 세금 신고의 정교성에 와야 돼요. 하고 또 아예 장부가 없는 것들 예. 너무 많죠. 근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 그걸 일정 보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얼마만큼의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90%냐, 70%냐.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자영업자 비중이 지금 세계 거의 탑이거든요. 전체 경제 활동 인구, 고용 인구.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는 600만 명. 소상공인 많게는 700만 명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전체 이 고용 인구 중에서 거의 25%, 많게 30%에 육박을 합니다. 미국은 한 6%도 안 되고요. 비율상으로 우리나라가 유럽도 많다고 해도 11%, 12%, 우리랑 거의 비슷한 나라가 이탈리아 정도. 예. 이탈리아가 20%. 거기 이제 가게 수공업이 네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지원을 해주면 재정이 독일, 일본보다 몇 배가 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손실 보상의 비율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그럼 돈은 예산은 그렇죠.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첩첩 산중에 남아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럼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오늘 또 못 다룬 얘기들이 있으니까 더 맞아요. 자세하게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는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